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보살 황제, 보살 천자예요. 양무제의 어떻게 보면 별명이죠. 여기는 보살 천자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양무제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신실한 신도라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군론의 관점에서 북쪽에서는 흘러가고 있고 남쪽에서는 개인주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 그러니까 세속과 떨어져 있는 종교 개념으로서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쪽의 문화하고 북쪽의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 양무제가 뭘 해냈냐면요, 자비도랑 참법 10권짜리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거 절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 양무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참회도 하고, 그리고 양무제는 대품반야경, 열반경, 정명경은 저 유마경이거든요. 거기 주석도 하고 자기가 법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살천자라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행실도 예불 안 빠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황제가 예불을 안 빠진다. 자,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아니면 인류 역사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신기한 이야기들이 가득 이렇게 넘쳐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사에서 가장 신화적인 인물,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달마대사 이야기. 그러니까 양무제 이야기하면 달마대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달마대사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도 또 양무제랑 관련된 이야기들, 이게 양무제가 쪽이 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달마 이인설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달마대사가 이제 한 명이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달마대사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자료는 적고 그 다음에 신화적인 게 많이 윤색이 돼서, 원래 대단한 분들은 이게 신화적인 것들이 있는데 달마만 하더라도 527년이에요. 그러면 벌써 1500년 전 분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못 찾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물에 타진 커피 믹스는 다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고 그냥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라는 얘기 정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527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양무제가 동태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었고, 동태사라는 절을 만들고 연호를 대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527년에 이 동태사가 만들어지고 이제 양무제가 그 동태사에서 나중에 사신 자기 몸을 절에 노비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동아시아 불교를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아, 황제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제하고 신라, 진흥왕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법흥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백제 성왕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에게도 나중에 후대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전에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527년이 그 역사적인 해였기 때문에 우리는 528년에 삼국사기의 신라의 불교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는 게 2차 도원의 순교가 528년으로 돼 있는데 삼국유사는 527년이라고 쓴 것도 내나 지금 그 양무제의 동태사 영향이다. 그리고 저때 이제 연호를 대통으로 바꾸는데 그 대통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백제의 대통사가 창건돼서 그 양무제의 뭐 추모 사찰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게 527년에 아마 창건되지는 않았을 거고 그 뒤에 있는 건데 그게 앞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섞여서 들어갔을 겁니다. 섞여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527년 하면 또 중요한 게 달마가 도래한 광동으로, 중국 광동으로, 지금 홍콩 쪽입니다. 그 광동성 쪽으로 이렇게 글로 온다는 거는 배 타고 왔다는 얘기예요. 배 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오는 거냐면 저쪽 자바섬 있는 쪽으로,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해서 인도 쪽에서 이렇게 오는 항로들, 이 해로가 있어요. 해로가.
그걸 타고 이제 배 타고 들어오면 언제나 광동성 쪽으로 들어옵니다. 광동성 쪽으로. 그렇게. 그래서 527년에 달마가 왔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못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치고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8세기에 역대 법보기, 그러니까 700년대의 문헌에 나와요. 지지난 시간인가 낙양가람기 얘기할 때 달마가 있었다. 달마가 낙양가람기 1권의 영령사 쪽, 저게 5권으로 된 책인데 1년의 영령사 쪽에 보면 거기에 엄청나게 높은 탑이 있었고 영령사 9층 탑이 있었고 그 탑을 돌면서 이제 달마가 나무 이렇게 귀합니다 이러면서 막 찬탄을 했다. 라고 하는 달마가 있고 그때 달마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파사국 사람이다. 페르시아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또 배 타고 왔다. 그러면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배 타고 온 스토리가 하나가 있고 육로 스토리가 하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섞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이라고 하는 똑같은 글자 하나를 놓고 인도용이 있고 중국용이 있어요. 중국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용이 같은 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의 킹코브라 토템이 중국으로 전래될 때 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써요. 번역어를 용으로 써요. 그 덕분에 이게 두 가지가 막 섞이기 시작하는데 인도용은 그냥 축생입니다. 짐승이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용이면 자식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족이 있는 거예요. 용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왕이고 물의 신으로 해서 용궁에 산다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혈연, 가족, 혈연이고 그 다음에 용궁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용궁, 용왕. 그리고 여의주 개념도 여기 쓴 겁니다. 중국용에 여의주 없습니다. 원래. 네, 중국용에 여의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물의 신이고, 물의 신이고 이렇게. 그래서 용은 어디에 여의주를 놓냐면 우리가 보통 용하면 손으로 잡거나 허공에 띄우거나 입에 물거나 세 가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거는 허공에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의주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 이런 모습들이 그림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상으로 만들면 그렇게 허공에 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잡았거나 아니 손은 아니겠지. 발이겠지. 앞발로 잡았거나 입으로 물거나. 입으로 물면 난리 납니다.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물면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따시만한 사탕 하나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 질질 흘리고 완전히 뭐 약간 연구빌 납니다. 근데 인도용, 원래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인도용은 상투를 틀어가지고 머리 위에 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 나올 때 말씀을 드리지만 용이 상투를 트느냐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그렇다 하는 거야. 신화적인 이야기나 이런 전설 이런 거는 그게 가능해요? 따지지 마. 나도 몰라. 나도 웃겨. 이게 생각을 해보면 나도 웃겨. 이게 용이 여기다 이렇게 상투를 틀어가지고 여기다 구슬을 넣는다고? 그건 인도의 개주 문화라고 하는 상투 구슬 문화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스토리는 전부 인도용이에요. 인도용이에요. 중국용은 승천의 용이에요. 하늘로 올라. 예. 비룡 승천이죠. 용비어천가 할 때 그 용비어천도 나르는 용이에요. 그게 주역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도 물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잠용. 우리가 지금도 쓰잖아요. 대권주자를 잠용. 그게 원래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잠용, 물용. 그다음에 혹약재현. 못 위에서 뛰어도 뭐 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물 안에서. 그러니까 물과 관련돼. 그리고 운종용, 풍종을 하고 이거 다 주역 건캐에 나오는 거거든요. 호랑이가 움직이면 이렇게 바람이 따르고 용이 움직이면 구름이 따른대. 그래서 구름, 물 이런 거랑 관련돼.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바다예요. 얘네도 물의 신이기는 한데 이거는 민물 계열이고 이거는 바닷물도 아우르는 용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여의주를 가져도 이거는 머리 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여의주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영향을 줘서 얘네는 물고 손으로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막 섞여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는 인도 거고 하나는 중국 거라서 많이 다른데 왜 구분을 못해요? 섞인 지가 2000년이 됐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서유기에도 용이 나오잖아요. 용궁에서 뭐 문제를 일으키고 손오공이 문제를 일으키고 여의봉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이용은 가수고 아무튼 이용은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늘 있는 거나 깝딱 있는 거, 껍질, 거북 같은 거 이런 짐승들이,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예요. 이런 애들이 자신을 극기해서 수행을 하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이라 해서 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수련을 해서 용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물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도 수염난 물고기가 레벨이 더 높대. 비늘 있고 수염난 놈이 레벨이 제일 높대. 그래서 그런 게 잉어가 용된다. 어변성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용으로 변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 계통이고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섞여서 나중에 우리 그러한 뭐 서유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심청전도 그렇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용왕이 용궁에서 가족하고도 같이 있고 여의주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섞여 들어가요. 섞여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느냐? 보통 사람 못 찾습니다. 근데 저거는 문화적 기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섞였구나라고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달마대사 같은 경우는 원소스도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100% 갈라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두 가지 달마 이야기가 있다. 이 파사국 출신, 이 양반은 분명히 페르시아 쪽에서 왔으면 북쪽으로 왔겠지. 왜 아프가니스탄이 어디냐면 인도에서 이쪽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여기 사람이 실크로드를 타고 이렇게 오지. 여기서 들어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광동으로 오겠냐고.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달마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되게 재밌는 건 이 남쪽 달마, 이게 북쪽 달마, 남쪽 달마 하면 남쪽 달마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되면 서쪽 파미르고원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서쪽 파미르고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서도 맨 마지막에 달마는 일로 가요. 되게 재밌어. 오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왔대. 이 밑에 남쪽 달마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달마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그 얘기밖에 없어. 그런데 이 남쪽 달마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다시 이쪽으로 가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남쪽 달마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527년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 527년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상징적인 그리고 의미가 강력한 그런 연도예요. 최근으로 얘기하면 2000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에 무슨 뭐 컴퓨터가 뭐 지랄을 일으킬 거고, 그 다음에 뭐 휴거가 되고,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뭐 종말이 되고, 막 별로무 소리가 다 있었어. 물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양무제가 저 527년에 동태사를 만들면서 아주 엄청난 불사를 일으킨 게 주변에 쫙 이렇게 동심원 물에 연못에 동물맹이 하나 떨어지면 동심원이 쫙 퍼져나가듯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527년에 뭐든지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달마 이야기도 527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527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달마가 이 스토리에 보면 이쪽 남쪽 스토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달마는 남인도에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셋째 왕자래요.
왕자 출신이래. 인도나 이런 데는 왕자 출신이 출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려시대 때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덥기 때문에 유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놀 게 별로 없다. 너무 더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지금은 죽음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애를 적게 낳는 것도 사실은 죽음이 멀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위에 세대들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힘 닿는 데까지 낳는 게 타율이 좀 낮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재수 없으면 절반 정도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만 낳아도 이상한 사고만 겪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낳고 끝내는 거예요. 죽을지 모른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계속 열심히 낳아야지. 죽음이 가까이 있으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특별히 할 일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옆에서 왜 죽는지 잘 모르게 인과관계가 잘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어도 우리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끊는데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죽는지 이유를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야. 그러면 나도?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죽음도 멀리 있지만 시체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지친 아니면 시체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굉장히 많죠. 조건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사는 세상도 아니고 한 40대면 죽고 막 이러니까 이제 생각들이 막 많죠. 그러다 보니까 출가하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흥왕이나 버풍왕 같은 분들도 나중에 다 출가를 했다. 출가를 했다. 그래서 그런 시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달마가 출가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시절 상황에서 봤을 때 특히 인도는 더 그렇고 인도는 뭐 왕자 출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 나라가 향지국이래. 근데 이걸 잘 찾아보면 나라 이름이 향지국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아버지 이름이 향지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왕 이름이 향지다. 그것도 어느 게 맞는지를 못 찾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향지로 나오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일반적으로 알려질 때는 향지국왕의 셋째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향지국왕이 아니고 향지왕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 근데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1300년대 우리나라까지 오는 지공스님한테도 있어요. 당신 어머니 혈통이 저 향지국 혈통 달마대사의 혈통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환장한다. 이게 계속 저런 이야기들이 뭔가 도는 게 있어요. 제가 진짜 대충은 알겠는데 나 다 말을 못 해준다. 내가 진짜. 내가 다 말을 못 해줘. 이런 거 다 말해주면 세상이 막 깜짝 놀랄 거야. 근데 문제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감은 오는데 이건 이런 거 같은데 한 방이 없어. 근데 그런 경우에 공부하는 사람은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이렇게 되면 악우가 딱 맞아. 그런데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방법이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는데 남쪽 해안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남쪽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있으면 요 광동성까지. 이 자마섬 이런 쪽으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때 이제 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 예전에는 직항으로 해로로 이렇게 막바로 못 옵니다. 그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항해술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우리가 신안 앞바다에 고려청자 이렇게 뭐 잠들어 있다, 이렇게 배가 침몰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시절에도 거기서 서해를 제대로 못 건넌 거예요. 서해면 지금 생각하면 그 바다도 아니요. 지금 오늘날 기준에서는 그 서해 건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길 막히는 것보다 거기 갔다 오는 게 빨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침몰할 정도니까 이게 500년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선으로 이렇게 따라가요. 가다가 중간에
항구에서 이제 내리고 이제 물 싣고 이제 먹을 거 이제 배는 그렇게 싣고 손님들은 약간 내려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달마가 내려서 보니까 거기에 큰 뱀이 죽어 있더래. 큰 뱀이 죽어 있더래. 너무너무 큰 뱀이. 그래서 썩어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더래. 그래서 달마가 유체이탈을 해서, 유체이탈 압니까? 영혼을 빼서 그 뱀 몸으로 들어갔대. 그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니까 들으세요. 뭐 어떻다 저렇다 하지 말고 그냥 들어봐. 그렇게 해서 그 뱀을 이렇게 해갖고 치웠대. 싹 사람들에게 피해 안 되는 데다가 싹 치우고 왔더니 그 동네 산신이 그걸 딱 보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달마가 왜 못생겨졌나를 얘기하는 스토리예요. 달마는 왜 못생길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왕족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물이 좋았는데 상태가 좀 메롱이 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산신이 이렇게 딱 보고 너무너무 잘생긴 껍질이 하나 비었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대. 그래서 몸을 들고 튀었대. 그래서 달마가 뱀을 옮기고 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없어졌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다. 아니, 그래서 결국 이거 어쩌지? 뭐 이래가지고 찾았더니 어디 그지같이 생긴 놈이 하나 있더래. 그래서 글로 들어가서 얼굴이 그렇게 됐대. 그래서 이게 달마 성형에 관련된 이게 이야기거든요. 근데 얘기가 전하려고 하는 거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요. 물론 이거는 아구가 잘 안 맞아요, 스토리가. 왜냐하면 물론 뭐 유체이탈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아니고, 뭐 동물 몸에 막 사람이 막 들어가고 그것도 그렇지만 산신은 자기縄張리가 있다니까. 아무데나 막 갈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디로 도망가겠어. 그래서 이야기는 안 맞는데 그 이야기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은 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외국인이 특이하게 생기니까 코도 크고 눈도 이렇게 깊고, 우리가 예전에는 쌍꺼풀도 별로 없고 이렇게 눈도 작고 동아시아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양인들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양인 그런 백인 피 섞인 사람들을 딱 보고, 달마는 왕족이라 하니까 이제 바라문 계열이니까 백인 피가 섞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이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처용입니다. 처용. 그래서 처용은 뭘 해주죠? 역병을 막아주잖아. 처용 그림만 하면 역병, 거기에 스토리가 입으면서,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다리가 4개로 늘어나는 스토리. 다리를 늘리는 이렇게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처용 그림이 역병을 막아주잖아. 그런데 이 달마 그림은 수맥을 차단해 주잖아. 달마도 수맥 차단.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의 이야기예요. 우리랑 다른 약간 이질적으로 생긴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신화적으로 윤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뭐 정확하게 대충 상황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달마 대사가 눈꺼풀 없어지는 사연도 있어요. 달마 대사 하면 눈꺼풀이 이래갖고 막 그렇잖아요. 그 사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광동으로 들어왔대. 그게 527년. 달마의 도래해 딱 와가지고 양무제가 이제 한번 보작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양무제가 그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선종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또 정확합니다. 양무제가 최고의 불교 군주기 때문에 양무제를 꺾을 수만 있으면 그거야말로 최상의 가르침이다. 뭐 이런 스토리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양무제가 그랬대. 내가 절도 많이 짓고 이렇게 불사를 많이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무너무 유치한 물음 아니에요? 딱 듣는 순간에 야,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이런 건 대부분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려나고 들으세요. 그랬더니 달마 대사가 공덕이 없다. 무공덕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양무제가 삐졌다 하는 거거든. 승진이 또
낙고시 변했대. 보통은 그렇게 하면 이제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거야말로 대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중에 6조단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덕이 아니고 복덕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덕은 정신적 마일리지, 복덕은 물질적 마일리지.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다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 나니까 이미 깔고 나왔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냥 뱃속에서 나와서 울었을 뿐인데 집이 다 이렇게 깔려 있네. 어휴, 이건 뭐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걸 두 가지 다 갖춘 사람도 있는 거고, 다 갖추면 최고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다 없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대박이고, 다 갖추면 뭐 금상첨화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머리가 있는 게 좋을까? 돈이 있는 게 좋을까? 머리? 돈? 머리? 돈? 뭐가 좋을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불교에는 이게 답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답이 있어요. 복덕이 더 좋은 거예요. 물질적인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해라고 합니다. 순서가 복 다음에 지혜. 그래서 머리만 있고 복이 너무 없으면 사람이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달마에게 양무제가 내가 이렇게 절도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랬더니 공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딴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주제를 돌려서 제이르제, 깨달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무엇이 제이르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확연무성. 이미 확연해서 다 드러나서 성스러운 것이라는 건 없다. 이 존재 자체가 그냥 깨달음인 거지, 세상에 이것을 떠나서 무슨 또 깨달음을 가설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 근데 그것도 양무제의 비유에 안 맞았대. 사실 지금 이 확연무성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홍주종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너무 앞에서 나와. 스토리가 너무 앞에서 나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대. 그랬더니 이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너는 누구냐?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로? 뭐로?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거 한 번 근데 삐그러졌고, 정신에 대한 거 한 번 삐그러졌고, 그렇게 말하는 너 자신은 누구냐? 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물질적으로 물었는지 정신적으로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마는 정신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것은 규정할 수 없다. 그렇게 했지만 서로 인연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서로 삐그러진 거야. 삐그러졌는데 여기서 얘기하려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양무제를 넘어서는 달마,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양무제와 같이 이렇게 교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물질이나 교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달마, 그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선이죠. 그렇게 해석은 돼. 그렇게 해석은 돼. 그래서 달마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양자강을 건너서, 이게 지금 남북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강을 넘었다는 거는 북조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숭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흔히 이제 장난삼아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양무제하고 달마하고 저렇게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게 외국인이라서 통역하다 보니 그랬는갑다. 그것도 말도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외국 스님들도 많이 와서 사실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기서 또 이제 달마가 기가 막힌 행동을 하잖아요.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원래는 그게 장강입니다. 원래는 장강. 전 세계 세 번째로 긴 강이에요. 아마존강, 그 다음에 나일강, 그 다음에 저 양자강. 근데 이제 양자강이 아니고 원래는 장강인데, 외국 사람들이 강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강을 물어봤더니 청계천이라고 답한 거예요. 그 뒤부터 청계천이 된 거야, 강 이름이. 그래서 원래는 장강이야. 긴 강이야, 긴 강. 이름은 잘 줬어. 긴 강이야.
그렇게 해서 그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갈대를 딱 강변에 가면 갈대 꺾어가지고 그걸 타고 그걸 서핑을 하면서 건너갔대. 진기하죠. 이 달마 이야기는 보면 여러 가지가 진짜 섞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종에서는 이런 신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신통에 대해서 굉장히 저 전등록에 보면 대의화상이라고 대의삼장이라고 귀가 컸는가 봐. 큰 귀 삼장. 그게 이제 인도 분인데 인도에서 와가지고 그 양반은 신통을 부린대. 그래갖고 사람 마음도 알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걸 땡땡 두드리면서 이게 이 소리가 나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 그것이 타심통이 있든 뭐 남의 마음을 알든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거지 뭐 신통이나 이렇게 왜곡시켜서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야. 이게 선종의 신통부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 어떤 사람이 어떤 선사가 이렇게 있는데 객승이 와가지고 외국 스님이었는데 이렇게 객승이 와가지고 하루 자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창문으로 나간대 이 사람이. 신통이 있어서 창문으로 이렇게 나간대. 그래서 창문으로 나갔다가 달빛을 타고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재운다는 게 조금 격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저런 좀 상태 안 좋은 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통에 대한 판단이 다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현실을 실제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실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다른 실체가 있고 그것에서 작동을 하면 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서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신통에 대한 개념은 선종에는 신통 개념에 대해서 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을 선사들이 이렇게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스토리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에도 제가 있는 오대산에 가면 북대에 나한전이 있었는데 거기 나한을 상원사까지 모셔서 이렇게 옮긴대. 16나한을 옮긴대. 이렇게 그래서 지게에다 져서 옮기려니까 길도 멀고 중대 쪽에 있는 상원사까지 이게 너무 먼데 이래서 스님들이 좀 싫어했대요. 귀찮아하는 거지. 그때 나홍 스님이 북대 쪽에 계셨는데 나홍 스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팡이를 이렇게 주장자를 가지고 가서 나한전에 가서 이렇게 쿵쿵 두드리더래요. 두드리면서 제가 직접 옮겨야겠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나한들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더래. 그 이야기는 나한이라고 하는 신통이 있는 분들보다 선사가 더 대단해요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전에 들어가시면 나한들은 다 딴짓하고 되게 웃기고 해학적으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선종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자강을 신통으로 건넜다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 기록입니다. 확연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양자강을 신통으로 건넌다는 거. 확연무성은 이미 다 드러나서 성스러운 것은 없어. 이 현실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냐?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다 깨달음이지.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양자강을 갈대에 꺾어가지고 건너갔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이질적인 얘기예요. 그 두 가지가 섞여 들어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배낼 수는 있는데 요것과 요것은 약간의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이 섞인 거야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라고 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 다르다는 거. 그리고 숭산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숭산에 원래 그 도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숭산 아세요? 숭산? 동태산, 서화산, 남형산, 북항산, 중앙숭산.
숭산에 가면 태실봉이 있고 이제 좋은 메인은 태실봉이에요. 그리고 찌부락지에 소실봉이 있어. 태실봉에 중앙묘, 그러니까 도사들이 저기 오악이니까 저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도관이 있어요. 그게 중앙묘라 그래요. 동악, 서악, 남악, 중악, 북악 이렇게.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했는데 오악이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했었어요. 경주하고 신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남쪽에 지리산. 대충 지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서쪽에 계룡산. 서쪽에 계룡산. 북쪽에 뭐가 있어요? 태백산. 조선시대 때는 북쪽이 백두산으로 바뀝니다. 영토가 넓어져서 그래요, 그거는. 그리고 동쪽에는 토암산. 토암산은 좀 찌리한데. 석굴암 있는 데가 토암산인데 산도 굉장히 낮은데. 근데 경주 중심에서는 더 이상 동쪽으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토암산.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운빨이다라고 하는. 원래 레벨은 좀 다른데. 그리고 중앙에는 팔공산. 저 동화사에 있는 팔공산. 대충 중앙이죠. 신라, 통일신라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중앙 같아. 이렇게. 그래서 저런 오악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묘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또 저 태실봉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유명한 숭양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숭양서원. 숭양서원. 그래서 이 숭산하고 유명한 데가 태실봉에 중앙묘하고 그다음에 저 소실봉에 있다 그래. 소림사예요. 네. 그래서 소실봉에 있다고 소림사. 그다음에 저기 3대 서원 중에 하나인 숭양서원. 숭양서원이 있고, 이건 유교예요. 숭양서원이 있고. 이 소림사 쪽에 가면 소림사 위쪽에 달마동이라고 하는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위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거기서 달마가 뭐 9년 동안 면벽했다라고 하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9년 동안 이렇게 다 면벽을 했다. 뭐 이렇게. 왜 9년 동안 면벽했느냐? 이제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거죠. 당신이 수행하면서. 근데 또 이제 농담하기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벽만 보고 있으니까 벽관 바라문이라고 했대. 벽을 관하는 바라문, 인도 사람. 이렇게도 불렀대요. 그렇게 해서 전에 제가 맨 처음에 90년대에 저 소림사에 갔을 때는 실제로 달마 그림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었어요. 아니, 저쪽에 있었는데 그걸 내려왔대. 소림사에 내려다 놨대.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소림사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달마가 그게 바위인데 달마가 참선하는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대. 돌 무늬 같이. 저는 이런 식으로 된 돌을 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보인대. 나 업장이 두터운가 봐. 인도에도 있어요. 뭐 불영골, 이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그림자를 남겼대. 현장 스님 기록에 보면 거기 가서 다 기도를 하니까 그 그림자에서 부처님이 진짜로 이렇게 튀 나왔대. 3D로.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촛불을 너무 많이 켜서 시커먼 거밖에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그런 데 가셔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봐보세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저쪽 뭐 문수암에 가면 이렇게 바위 틈새로 보면 뭐 문수보살이 이렇게 보이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안 보입니다. 저는 안 보이는데, 저기가, 저 달마동 앞에서 이제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해가라고 하는 스님이, 나중에 찾아와서 달마대사에게 가르침을 이렇게 주세요. 라고 하니까, 달마가 이제, 말을 씹었지. 그래서 뭔가 이제 심표를 보여봐라. 근데 그 당시에 눈이 또 막 이렇게 왔대.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눈이 무릎에 쌓일도록. 그런 건 가능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무릎이 쌓이도록 딱 이렇게 서 있다가 나중에 심표를 보여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팔을 잘라서 탁
던졌대, 달마에. 그래서 그게 이제 흰 눈 위에 피가 쫙 떨어지면서 거기 이제 탁 하는, 그게 이제 회화의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 벽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탁, 어떤 절에 가면 파초잎에다가 이렇게 싸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입설정이라고 하는데 그 비석은 저 소림사에 있어요. 소림사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해가는 거기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자마자 팔 안 잘랐을 거다. 내가 그 생각은 했거든. 왜? 팔 잘라서 던지고 나서 그 심표를 보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달마랑 문답을 해요. 그게 안심문답.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가지고 와봐라. 이랬더니 마음을 찾아도 마음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불편할 게 뭐 있냐? 내가 네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이게 안심법문이거든요. 안심법문. 그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팔을 자르면 안 들려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잘라봐서 그래요. 이게 대화 안 됩니다. 그리고 과다출혈이 일어나요. 과다출혈이 일어나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이게 아니 맞다니까. 자르려고 마음을 내고 딱 했는데 어우 아파. 이렇게 되면 너무 모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연구 결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가는 산적에게 팔이 잘린 거로 나와요. 산적에게 팔이. 그러니까 이미 팔이 한쪽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드라마틱한 스토리랑 같이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팔이 잘린 것 때문에 해가가 사실은 저 소림사의 어떻게 보면 시조거든요. 실질적인 시조. 그래서 소림사는 이걸 한다는. 이게 아니고 이거. 영화나 이런 데서 이거 하잖아요. 이거 안 보셨어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자 때 제가 행자 생활할 때 같은 행자 중에서 주전자 들고 가면서 이거 했다가 나 그 행자 진짜 쫓겨날 뻔했다. 행자가 빠져가지고 이게 근데 소림사는 이걸 해. 소림사는 이걸 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역사는 태가가 팔이 잘린 건데 그게 이제 윤색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 눈이 쌓여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스토리는 사실은 저 숭양서원에서도 나와요. 숭양서원에서도. 그래서 이게 저 동네에 있는 어떠한 스토리 구조인가? 안 그러면 달마와 해가의 이러한 스토리들이 나중에 저 사람들은 지금 북송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북송시대 때 윤색이 되면서 유교로도 들어가나? 라는 이야기. 그 숭양서원에 대한 그다음에 눈 쌓인 곳에서 그걸 정문입설이라고 합니다. 정자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려고 입설, 눈 위에 서 있었다. 해가는 입설정, 눈에 서 있었다.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게 태실봉에도 있고 소실봉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 근데 이거를 이 숭양서원 이야기 이런 건 또 딴 데서 못 들어요. 그리고 달마가 이제 결국은 죽습니다. 그 죽을 때 기가 막힌 또 일이 일어나거든요. 기가 막힌 일을. 그 죽였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리유지하고 광통률사예요. 광통률사가 중국 율종의 시조입니다. 그런 사람이 달마를 죽였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그 안에 내포된 이야기들 언제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진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마의 마지막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설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에서 못 입고 강북으로 간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달마가 맨 마지막에 누가 죽인다라고 말이 나오냐면 이게 선종기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보리우지 3장하고 광통률사라고 하는 사람이 독 탄 음식을 보낸대요. 그런데 달마가 나중에 그걸 이제 안 먹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먹고 죽었대요.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 꽃송이버섯 엑기스를 선물로 드립니다.